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주가의 흐름이 거의 코스피가 보합선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마이너스 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뉴얼 이펙트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죠. 1월 달에 기업의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주가라는 것은 경기, 금리, 심리, 이게 세 개가 아울러서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법 노하우도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음포선이 나왔었죠. 이미 음포선이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십시오. 코스피도 보시면은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그 다음에 짱떼몰을 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죠. 결국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1월달에 주가의 방향이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0마디의 말보다는 한 장의 그림이 효과적이다. 한 장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블 차트 씌워서 발의 방향이 아래잖아요. 이름을 항상 조심합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심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심하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장이 간다 안 간다 별의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제가 종합주가지수 잔뼈를 굵은 사람이고 또 저는 파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시장 분석 쪽에 비교적 다른 전문가들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분석합니다. 그런 저한테 소위 1월달 장이 올라갈 하도 제뉴얼 이펙트들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아니 왜 걔를 그렇게 합니까? 보고 내면 되는데 얘를 보고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내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일반 투자자들은요. 무조건 되고서 이 장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투자자들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잖아요. 미국 시장 오늘 지금 20포인트나 얘가 주가가 올라가죠. 많이 빠져서. 미국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여기조차도 해질한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그래도 미국 시장은 배열이 정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밑에 보면 마틴게일이 밑에 깔려 있죠. 하나의 또 요령은요. 얘는 밑에 마틴게일이 깔려 있습니다. 120과 240이.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을 보면요. 이게 역별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역별되어 있고 이쪽도 240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다행스러운 점 하나, 미국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럼 미국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가 왜 빠지냐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돈을 뿌렸잖아요. 돈을 뿌린 그 돈들을 이제는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테이퍼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가 이제는 양적 긴축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빼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다만 지금 장을 보시면 요 주말에 여기 주가가 밑에서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것도 길게 달는 모습을 주는데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주가가 밑으로 가더라도 저걸 확인하는 방법은 하단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번개차다 잠깐만 부르면요. 화면상에서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길게 뿌려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저희가 컴퓨터인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그 매매 노하우인데요. 얘가 이 번개 차트에서 요 밑에 보라 색깔 같은 선 있잖아요. 요게 밑에서 쌍바닥을 주죠. 이렇게.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신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미국 얘기예요. 우리가 얘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다 따먹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그것은 퀘스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조건과 우리 조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해 상대적으로 주가는 흔들거려도 결국 얘는 밑에서 공략했을 때는 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침 여기 올려놨네요. 잠깐 여러분들 기 좀 막으세요. 야, 누구야? 박 과장, 김상혁.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직원들이 참 잘 올려놨다면서 칭찬을 딱 하려는 순간 보니까 이거 언제적 거냐? 삼성전자와 현대차. 아니 요번 주 토요일 거를 여기다가 올려놔줘야 강의를 하지. 어떻게 할까? 뭐든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여러분들 참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아야 되나? 이 자식들이? 요번 주 토요일 걸 올려줘야지.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항상 텐션을 유지해라. 박 과장님, 텐션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니 저기 또 언제부터 저거 올려놓고 저한테 방사하라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하는 동안에 제가 오디오는 계속 나갈게요. 여러분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를 보고 있냐면 4.0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를 보고 있냐면 5.5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경 와우에 매수화편에 나가서 얘가 지금은 나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좀 거시기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5.5에서 4.0으로 낮아진 것은 이건 좀 불편한데요. 한 가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를 공급망 그러니까 병목 현상 때문에 따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반기 심하지만 하반기는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CE 연준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 PCE가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5콤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PCE가 2콤마대로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5%대인데 PCE도 5%였던 작년과 올해를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4.0으로 낮아지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PCE가 2콤마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작년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봤는데 지금 올해 금리 몇 번 올린다고 해요? 여러분 올해 금리 몇 번 올린다고 그래요? 지금 3번이 기본이고요. 세 번이 기본이고요. 놀랍게도 이미 여러분들 놀랄 만큼 놀랐을 텐데 3번은 기본이고요. 세 번이 이제 올려놨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점도표상에서 볼게요. 얘가 올해 금리는 3번은 기본이고요. 보통 이제 금리를 2컴마대로 진입하는 게 2023년도 말이거나 2024년도에 얘가 금리가 2%로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놀랍게도 이걸 농담으로 들어야 될지 진담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금리를 이거 좋죠. 그냥 듣고 제가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올해 금리를 2%로 보는 쪽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올해 2020년도에 금리 3번 올리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4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 나와 있냐면요. 3번, 4번이 아니라 올해 금리 8번 올린다는 데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0.25 곱하기 8 깜놀이죠. 그럼 이거 2%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8번 올리려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매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수가 됐어요? 안 놀라셨어요? 전 지금 모바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희 컴퓨터님들은 대답이 조용하네요. 놀라셔서 대답이 없는지 스토고스님 1.5개월마다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분기마다 2번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쓸 때 금리마다 분기마다 2번씩 올려서 그래서 8번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기 말마다 원래는 예전에는 분기 말마다 이 연준 패드 의장이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매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번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보진 않죠. 이건 정말 미친 전망이고요. 근데 모르죠, 사실. 뭐 연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서도 이러면 어떻게 되는, 이 사람은 제가 할 때, 이 사람한테는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8번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저건,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 사람한테 무슨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으냐면은, 여기 그래프가, 여긴 지금, 여기 있네요. 전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2008년도에 금리를, 제로 금리를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금리 올렸을 때가 2015년 7년 만에 금리를 한 번 올렸잖아요. 이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파에 휩싸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느냐, 패드가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 이 다음 연도에 금리를 3번 내지 이때도 4번 올리게끔 되었었거든요. 우리 금리 안 올리고 우리 다시 금리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돼갖고 올라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금리 8번 올린다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여기를 갖다 보여주십시오. 패드는, 보세요. 패드는 원래 매파와 원래 비둘기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때 달라요. 연준은 그때 달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제롬 파웰한테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롬 파웰이 매번 비둘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도 이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그러면서 비둘기 목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원래 제롬 파웰은 비둘기가 아니라 매였습니다. 이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시츄에이션이, 그때의 상황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패드의 의장을 제롬 파웰을 임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패드가 다시 과거처럼 지난 대표적으로 1970년대처럼 7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석유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대 레건 대통령 시절, 폴 볼커 시절에 무려 금리가 17%까지 기준금리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패드는 완전하게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거든요. 다시 패드 의장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서 싸워달라는 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청문회 나오잖아요. 상원 청문회 나오거든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어요. 상원의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앞서서 서면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마 자막도 한번 보신 건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 픽스되는 거죠. 만성화, 픽스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을 쪘을 때도 순간적으로 살찐 게 아니라 아예 아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합니다만, 똥배가 완전히 굳어갖고 도저히 아무리 뭐래도 이게 똥배가 더 이상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고착화되는 거죠. 똥배가 고착화되듯이 높은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똥배를 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우리 반장님이 저한테 한때 살을 쪘을 때 임신 6개월 이렇게 붙여주신 적도 있어요. 이게 참 똥배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악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롬 파웰이 그 앞에 저 얘기 때문에 묻힌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요, 노동시장은 미국이 문제가 하나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미국에 요번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러니까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1월인가요? 통계가 한 450만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럼 직장을 왜 그만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유행인 상태 속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좀 쉬고 싶다.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요새 임금이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일자리가 천만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안 가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급여를 높여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미국 시장, 지금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만 하더라도 뭐 2020년대에서부터 쫙 뻗어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이미 자기가 돈을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모자란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번에 제롬 파웰이 바로 상원 청문회에서 출석하기에 앞서서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서 금리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패드 의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연설하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시장이 막 붕괴하고 폭락하고 그런 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미 연준이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시장이 놀랐냐면요. 제가 아까 하나 부정적인 게 하나 있다고 했죠. 그걸 한번 얘기할게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어디 유튜브도 뭐든 들었어도 저한테 듣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0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졌잖아요. 여기요. 자, 여기 잠깐 제가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물론 표 모집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졌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바로 9.11 테러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때 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6.5%대였어요. 굉장히 높죠. 6.5%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IT 버블이 터지고 9.11 테러가 터지면서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1%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겁니다. 나중에 제롬 파웰이 욕 좀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린스펀의 트라우마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린스펀이 그렇게 자기가 재임 시절에 그렇게 영향력 있게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하다가 어디서 실수하냐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여기 이미 인플레에 대한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금리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은 있잖아요. 한은 지금 금리 올리잖아요. 물론 저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이 금리 오는 걸 찬성하진 않지만 금리를 올려놓을 수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위기가 터졌을 때 방법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금리가 6.5에서 1%대 이렇게 내렸는데 9.11 테러고 뭐고 이게 다 터졌으니까 금리를 상당히 기간 동안 이걸 저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당한 시점에는 다시 금융정책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만 그린스펀이 실수를 했어요. 그린스펀은 실수가 생깁니다.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가 스무스하게 정차를 하려면 그 앞에부터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밟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혀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급정거를 해야 되죠. 그럼 온통 몸이 쏠리잖아요. 그게 언제 나타났냐? 바로 2004년도 6월달부터 2006년도 6월달까지 17번 동안 금리를 매번, 그러니까 계속 급브레이크를 급정거를 밟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결국 가서 꽝 하고 터진 겁니다. 꽝.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꽝 하고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리먼 사태이고, 여러분이 보셨던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브래드 피트가 자기랑 같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우린 지금 미국에 망하는 거에다가 배팅을 걸었는데 너희들 춤추지 말라고 했던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냐면, 보세요. 나중에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누군가가 지적할 거 보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저거 분명히 제롬 파웰이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어디를 이동할 거냐면 얘들이 금리를 화면에 지금 나타나겠구나. 지금 보시면 여기요, 화면에 같이 나타나네요. 여기가 한번 이 위기가 있었고요. 여기요, 여기 한번 그 위기가 있었어요. 꽝 하고 때려부신 위기가. 근데 여기 또 위기가 꽝 하고 터졌잖아요. 여기가 바로 언제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로 금리를 한 다음에 미국 금리를 언제 올리냐면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립니다. 여기입니다. 첫 번째 금리 올릴 때가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올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금리를 다음에 두 번째 올릴 때가 이 충격파가 확 오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놔뒀다가 2016년도 12월 달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요. 얘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린 거 뭐냐면 여기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생각에는 금리 올렸을 때 시장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뿌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이거에 영향을 더 줄 것 같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긴축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냐면 이때는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온 다음에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있다가 보통 하는데 이때 2년 만에 2017년도에 7월 달인가 얘들이 이제 드디어 양적 긴축을 시작합니다. Understand? 이렇게 시장이 충분하게 이걸 갖다가 다 감내할 수 있도록 다 해야 되는데 요번에 지금 어떻게 한대요? 봐봐요. 급해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를 지금 1200달러씩 하다가 지금 150억 달러씩 11월 12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3월에 마무리한다고 그러죠. 잘 보십시오. 3월에 양적 완화를 마무리한다고 그러죠. 3월 달부터 금리 올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양적 긴축한다고 그러죠. 이걸 한꺼번에 때려버리면 마치 비가 올 때, 보세요. 비가 올 때 이렇게 천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면 이걸 딱 받아놓고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와버리면 이거 다 떠내려가죠. 느낌 와요?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거 그러면 왜 얘를 이렇게 급해하느냐? 그만큼 지금 인플레에 대한 그 각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뭐라고 욕먹을 수 있냐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연준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총재들이 이거는 지금 양쪽 이 통화 테이퍼링을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롬 파웰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했냐면 물론 우리한테는 좋았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같은 비둘기 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저조차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연임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비둘기에서 매로 변신할 것은 저도 아마 이 얘기도 저한테 처음 듣지 않았어요? TV 방송에서? 어떠세요? 이거 제가 구구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매의 모습을 했는데 이건 그냥 매가 아니라 독수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수리. 그것도 급격하게. 어디처럼? 여기처럼요. 여기처럼요. 급격하게 막 깊숙이. 이렇게 되면 시장은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금리를 0.25씩 올라가는 걸 이걸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0.25씩 올라가는 거. 급할 때는 빅 스텝이라고 갖고 0.5씩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 봤을 때 연준의 모습이 급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가 됐어요? 과연 얘를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잘 해갈 것인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은 다행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가의 위치, 시츄에이션 혹은 패턴 이것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터치를 끝내고 이렇게 원터치 끝내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악재를 맞으면요. 밑으로 통상 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얘가 나왔을 때 위치 보시죠. 얘가 빅대들 줘버리고 여기 위치에서 나왔으면 퐁당 주저앉아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얘를 처음에 들어도 잘 무슨 인지 못 알아주시죠. 하지만 독서배표님의 의자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상. 여기도 보시죠. 얘가 만약에 빅대들 주고 여기서 두들겨 맞아버리면 이건 밑으로 폭락을 줘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위치 가서 볼까요? 지금은 다행히 밑에 안정고문이 밑에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한번 얘가 내리쳐도 얘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약간 반등을 줄 때 미국은 계속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얘가 바닥에서 튕겨 올라갈 때는 미국이 빨리 올라갑니다. 얘를 한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줄이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저희 컴퓨터 회원방에 이제 막 신규로 들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려 하겠습니다. 자, 저쪽 2008년도이고 여기 2013년도거든요. 볼게요. 지금처럼 테이퍼링 얘기가 났을 때 주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영향을 받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영향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기억나죠? 뭐 기억날 것도 없죠. 맨날 얘기하는 건데. 다만 영향을 받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찬스다.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셔. 무슨 얘기.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이미 수익을 났던 사람들은 한번 위에서 던져주고 다시 밑에서 받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3타임스가 있으면 3타임스 줄이고 1배수로 바깥 탔다가 다시 해도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밑에서 받아갈 준비하면 이게 되는 거죠. 안 헷갈리죠 혹시 얘기가? 아니 내가 한 번도 미국을 아는 사람은 이걸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 밑에서 받아가는 찬스고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 위에서 던져주고 밑에서 이걸 TS 매매라고 그래요. 투 사이드 매매. 양면 매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얘가 내려갈 게 뻔히 보이니까 던져주고 다시 잡는 투 사이드 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아예 없는 사람들 밑에서 받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데이터를 갖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014년도 이제 하드에서 여러분들 이걸 다 외웠을 겁니다. 어떠세요? 다 두드 맞죠? 영향 받습니다. 됐죠? 근데 내려올 때마다 뭐가 받치고 있어요? 하단에 주가 위치가 마틴을 벌어놨죠? 마틴 살아있죠? 여긴 좀 깊숙이 빠졌죠. 근데 진짜 두드 맞을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금리 올렸을 때. 왜? 이때 마틴이 죽어 있었죠? 차이점 느끼겠어요? 마틴 살아있을 때와 마틴이 죽어 있을 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마틴 살아있잖아요. 그죠? 마틴 살아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도 다시 밑에서 뛰겠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 얘들이. 얘들이 똑같지 않아. 여기 보시면 똑같이 아까 2000 그쪽으로 가볼까요? 길이가 좀 짧네요. 여기 이 그림은 생략할게요. 이건 뭐 거기랑 똑같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는 미국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다시 우상향하고 우에서 조정받고 우상하고 우에서 조정받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참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얘가 볼게요. 얘가 엄청난 그 박스피 아시죠? 박스피. 얘를 조금 길게 보셔서 이걸 알아야 내가 배팅을 쏘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고 2000 자 볼게요. 내가 얘를 알아야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자신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아시죠? 이거 보이시죠? 좀 더 길게 이게 길게 보면 이제 보일까 모르겠다. 자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보겠네요. 여기 엄청난 박스피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유명한 박스피.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금 심각해요. 왜냐면 미국은 마틴 살아있는데 우리를 보시죠. 우리는 마틴 죽어있죠. 여기가. 이 아래 있잖아요. 이거 취약해요. 이거 올라가다 조금만 악재만 두드맞으면 곧바로 두드맞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진행가 되냐? 자, 지금 얘네들은요. 제롬 파일의 청문회에다가 그 다음에 CPI, PPI 그 물가지수가 발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엔드. 여기다가 금요일날 금통위가 있죠. 이거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금리 올린다고 그러죠. 금리 이거 왜 올린다고 하냐면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이 문제가 되죠. 지금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내려왔지만 환율 보시죠. 미국이 이렇게 강복 모드로 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마 환율이 금리를 올리는 것들을 미리 조금씩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이 금융정책을 강공으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먼저 선제로 금리 올렸지만 얘가 만약 금리 안 올린다면 환율이 다시 1200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수됐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얘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눈금 잠깐 가볼게요. 1.808 보이시죠? 하이. 장중고가 하이 1.808 숫자 보이시죠? 모르겠네요. 여러분 화면에 컴퓨터님들 화면에 이 제가 갖다 놓은 데가 숫자가 바깥으로 보이나요? 1.808 무슨 광고 808 그 광고가 아니라 이게 1.808은 어떤 의미점을 갖고 있냐면 저기 주목을 볼게요. 이 앞에 최고가 여기 보세요. 여기 최고가 여기요? 여기 최고가 얼마를 찍고 있어요? 1.77을 찍고 있죠. 얘가 여기 1.77을 장중이나마 얘가 순간 돌파했었어요. 점수 보이시죠? 보이시죠? 1.77을 돌파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치고 올라갈 때 나사기 밑으로 급락을 줬던 겁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여기요. 얘가 장중 몇 %예요? 마이너스 2.7%까지 폭락 줬었죠. 보이시죠? 그다가 돌아섰죠. 왜 돌아섰냐면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위로 올라갔다가 얘가 뒤가서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Understand? 1.75로 밀려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영향이 큰 거죠. 결론. 일단 지금의 장은 얘가 지금 다행히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조금 고난도의 그 기법을 얘기한다면 다우를 갖고 설명할게요. 저만의 노하우 얘기할게요. 얘가 밑에 마틴에서 닿다가 뜰 때 어떻게 뜨냐면 20이 이게 외봉이면 120에서 뜨고요. 20이 쌍봉이면 20이 쌍봉이라는 얘기는 60이 꺾였다는 얘기거든요. 60이 외봉이면 주로 240에서 뜨거든요. 뜰 때. 그래가 무너질 때는 60이 쌍봉이면 그때 무너지거든요. 흐름상. 그럼 나삭을 볼게요. 지금 나삭을 보시면 얘는 쌍봉이죠. 뭐가? 20이 얘가 외봉일 때는 이게 외봉일 때는 120에서 떴잖아요. 얘는 여기 쌍봉이잖아요. 이게 쌍봉일 때는 240에서 뜨는 거예요. 흐름이. 이게 그럼 반도를 주겠죠. 오늘 지금 반도 주는 게 그거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은 얘는 위에서 왔다 갔다 데코복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CPI하고 PPI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데이터를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근데 여러분들 저런 데이터 줘도 잘 안 보세요. 맨날 여러분들 종목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시죠. 그죠? 가서 종목만 들어요. 모레 2020년대 대박날 종목.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요? 이 흐름은 전혀 안 보고, 무조건 대박 소리만, 그런 것만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어서 대박 나고 계세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얘를 알아야, 내가 빅피처를 알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자, 보시죠. 예를 보면 아까 연준 올해 5.5,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5.5, 올해는 4.0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PCE는, 작년에 5.3, 올해 2.6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경제 성장하고 여기 PC하고 물가하고 얘가 거의 똔똔이었는데 올해는 얘가 4.3에다 얘가 올해는 4.0인데 얘가 2.6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하죠.
근데 이게 하반기에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에는 무지하게 후달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상반기 계속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조정받을 때 얘가 1월달 주가가 음봉이죠. 얘도 지금 1월달 주가가 음봉이죠. 그죠? 얘는 이 시초가가 1월달의 시초가일 뿐만이 아니라 연봉의 연초 시초가죠. 얘가 오늘 주가가 강하려면 올 아침 시가 대비 올라가야 되고요. 요번 달 12월 달처럼 요번 달의 주가가 강하려면은 12월 월 초주가 대비 올라가야 되고요. 올해 주가가 강하려면 올해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연초 대비 다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얘가 올라가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는 거를 인식하시면서 이 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저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경고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여기에서도 여기 이제 오파동이 끝났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중국보다 나쁩니다라부터 해갖고 이게 올라가더라도 위에가 이게 넓어지고 있고 얘는 N파동의 반대파동이지 여 위에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쭉 보십시오. 아마 여기 어딜 듣고 계시던 계속 여기도 계속 간다고 하고 계속 간다고 했어도 여기서도 계속 간다고 했으면 이건 맞춘 게 아니라 이건 고장난 12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간다 그럴까? 여기도 간다 그러고 계속 1년 12달 평생 동안 간다고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조심할 땐 조심하라고 하고 중국보다 위험할 땐 중국보다 여기서 중국보다 오죽하면 제가 중국보다도 위험하다고 그랬을까? 지금 우리나라 이 장은요, 정확하게 하면 이 장은 조금 위험해요. 위치상으로 보면. 왜냐면 이게 여기를 깨고 이 아래로 내가기 때문에 얘 아마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을 거의 보면요. 저희가 지금 아마 모바일 회원들도 보시면 저희가 웬만한 건 거의 다 때렸죠. 기본이 3분의 1일 겁니다. 웬만한 것들이요. 하여튼 때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때렸어요.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 뭐 밑에서 또 물을 타야 돼. 이거 외에는 많이 줄였던 이유가 얘가 지금 우리나라 장은 그렇게 썩 괜찮은 건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좋아봤자 찐꽁빵꽁 정도입니다. 특히 제일 많이 저기 한 게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코삭 쪽에 특히 많이 물렸을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장대 뽑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직방 가서 내려가는 거죠. 이거. 아마 이 코삭에 레버리지도 무지하게 물렸을 겁니다. 이거. 여기 연말에 이거 딱 띄워놓고 한참 이제 올라가니까 1월 달에 제뉴리 이펙트 얼마나 이겼겠습니까? 다들 뻔하죠. 매번 보고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매할 때 알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전체 주가 위상 그래도 미국이 좋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여기다 해지를 넣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쌌던 것 중에서 애플도 강하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브로드콘도 강하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어제 올라갔던 테슬라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다시 밑에서 쏘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좋은 주식과 실적이 나쁜 주식들이 철저하게 갈라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은 보세요. 이제 제롬 파일이 연설하겠죠. 일단 전 제롬 파일의 얘기는 이제는 이미 노출될 건 다 노출됐고 뭐 이건 별로 제가 살 때 특별하게 아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노출되지 않은 거. 아까 그 물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CPI가 이 앞에 6.8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때 기억나세요? 이제 예상치가 6.5인가 얼마였는데 이게 올라갔어도 주가는 올라갔었어요. 기억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상치를 돌파했는데도 주가는 올라갔을까요? 기억나요? 컴퓨터님들 기억납니까? 저 때? 예상치를 크게 윗돌지 않았다 그래갖고 왜 멘트가 크게 윗돌지 않았다 그래갖고 주가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왜 이렇게 좀 잠잠해? 아니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높게 나왔어도 예상치 그렇죠. 라더 레슬리 맞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맞아요. 보타보고님. 얘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얼마냐면 이게 7.0이거든요. 7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예상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7.1이 나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7.1도 이미 노출됐거든요. 여기를 크게 윗돌면 이건 시장이 한 번 또 한번 두드려 맞겠죠. 어떠세요? 점수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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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7을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7.1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 놀랍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앞에가 8.8이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 야, 이거 정말 9.6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돼요. 얘가 만약에 시가면 어떻게 하지? 접수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이건 모르잖아요. 이건 우리가 몰라요. 얘가 지금 7을 얼마나 돌파할지 우리가 모르고 얘가 정말 시가 이건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날 미국 시간으로입니다. 이게 발표됩니다. 근데 거기다 놓고 우리는 또 금토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빵하고 올라가서 우리가 올라가면 일단 우리는 조금씩은 줄여주는 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거듭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찐팬분들 또 찐팬은 아니었어도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 갖다 놓고 갈게요. 제가 이때 여기서 이건 이 앞에 저기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빼박. 이 앞에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2years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만년고를 외친 사람이면 무조건 간다고 외친 사람이면 제 얘기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지금 저희 회원들은 뭐 이때도 회원이었으니까 이게 다 기억날 겁니다. 이때 제가 블랙스완이 왔다 그랬습니다. 블랙스완이에요. 이거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통계치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믿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이때부터 제가 투게더 부자 됩시다. 배당 받읍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제가 14년 연속 최소한 이런 거 보는 거는 14년 연속 1등이기 때문에 같이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제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마디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여기 마디존입니다. 여긴 좀 더 길게 조정받을 것 같아서 여기는 터널 구간입니다. 됐어요? 제가 이런 기억은 안 틀리거든요. 맨날 밖에 나가면 우산 놓고 다니고 시계 풀고 다녀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돈 버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 올라갈 때 얘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5파동이었어요. 얘가 지금 1, 2, 3, 4, 5 여기 5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래 여기서 중국보다 나쁘다고 그러고 얘는 올라갈 때 리스크를 줄이라고 하죠. 지금도 여전히 얘는 지금 다행히 미 선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제롬팔이 경기에서 좋은 얘기하면 우리도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 올라갈 때. 이때 아직은 조금 줄이는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다. 왜? 지금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배열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배열이 보실까요? 이 배열이 찢어졌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얘는 이게 찢어진 이 상황 속에서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안 지켜주면 이걸 내려가면 얘가 L파동이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LG화학하고 셀트리온 갖고 설명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 얘가 여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등은 줄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이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리스크 관리를 최소한 요번 달 해줘라. 왜? 얘 요번 달에 발해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어딘가 여러분께 귀에 달콤한 방송을 또 가서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과연 누가 여기 1월 달에 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속 스캔들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과속 스캔들 했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일반들 한꺼번에 왕창 매수가 들어올 때 장 절대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 라는 표현까지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40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지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도 미국이 낫습니다. 이게 또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미국이 버텨줘야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얘가 좀 낫습니다. 누사 얘기하죠. 지금 나쁘지만 길게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이제 CPI, PPI가 어떻게 나온가 보자고요. 그리고 얘는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밑에 많이 마트이기 때문에 얘는 가게 뜨는 반등이 있는데 우리 240 아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 올릴 때는 여전히 미국이 괜찮다고 보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실제 금리, 우리가 실제 금리를 따질 때는 우리가 명목상의 금리, 그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이는 그 명목상의 금리, 여기다가 물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핸드백 갖고 얘기했죠. 핸드백을 그냥 사면 100만 원인데, 내가 은행에다 얘기해보니까 1% 이자가 붙어서 101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살려도 했던 그 핸드백이 만약에 1년 후에 얘가 105만 원 되면 이건 오히려 만에서 4만 원이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더 보시면 물가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죠. 여기. 우리가 보통 물가 따질 때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혹은 PC, 혹은 CPI. 얘들이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얘들입니다. 그럼 여기 정책금리, 그죠? 기준금리죠. 이거 해야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물가가 금리보다 더 위에 있죠.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 금리 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쭉쭉쭉 뻗어가진 않아도 얘가 미국이 쭉 빠져버리면 얘는 메리트가 생기는 건 뭐냐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상반기에 미국을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상반기에 애들이 빠진다면 그냥 월간 단위로 13분의 1씩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하반기에 꽃을 피우는 이런 장세가 올해 2022년도에 얘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래 나타날지 아니면 뒤에 나타날지는 계속 제가 보면서 보고내는 거 해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요. 왜? 이게 밑차로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얘가. 이게. 그럼 얘가 내려왔을 때 얘는 둘 중 한 가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하방 패턴에 가든지 아니면 원형 복구가 되든지. 근데 원형 복구가 되기에는 지금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썩 괜찮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요, 미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라가는 것을 경기가 커버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커버하면서 그 금리를 딛고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리 왜 올려요?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금리 올렸잖아요. 두 번이나. 또 이번에도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보세요. 금리는 그러니까 뭐 환율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금 1,200원까지 가 있잖아, 대략. 환율은 뭐 어떻게 결정되나요? 처음에는 금리차로 결정되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후진국들이 이머징 마켓 시장 쪽이 금리를 올리죠. 얘들이 만약에 1% 준다면, 야, 우리는 금리 5% 줄게, 10% 줄게 그러면서, 얘가 돈 못 빠져나게 하는 거잖아요. 환율은 금리에서 결정되죠. 근데 이것만 위해서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환율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되면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죠. 달러가 많아진다? 이게 달러가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원하는 강선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수출이 잘 안 된다. 달러가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 환율은 올라가죠. 환율은 금리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미국도 올리고 우리도 올린다고 그럴 때 미국은 인플레 때문에 올리는 거 맞죠? 플러스. 근데 얘들은 뭐가 커버치냐면 경기가 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플레 때문에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경기가 좋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금융 불균형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 분명히 이게 누가 봐도 현재 여권 대통령 주자, 여권 대선 주자도 선을 긋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올라갔어요. 여러분 집값이 올라가서 행복한가요? 너무 내 것만 올라갔네 그러면요. 내 것만 올라가면 좋겠지. 전체가 다 너무나 올라가 있잖아요. 집값들이요. 얘들이요.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금리 올려야 되죠. 자산버블이 이게 지금 주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버블이잖아요. 어? 부동산 버블.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근데 최근에 금리 올렸죠. 조금씩 뭐라고 그래요? 조금씩 부동산에 잡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동산에 잡히는 건요. 우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헝다 문제이 뭐냐고 해서 중국이 시켜줬죠. 중국이 부동산이 조금씩 잡히고 있고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여기 주가가 7월달에 꼭 치시고 내려가잖아요. 이미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꺾이고 있어요. 그럼 수진, 그럼 미국은 왜 OECD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는데 왜 미국은 좋다고 하십니까? 미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아니라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고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 중국이 죽쓰고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됐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이 금리로 이거를 끌어올려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손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것은 부동산 정책. 이 앞에 누구였죠? 누가 있을 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것만이 잘못됐을까? 아니죠. 돈을 똑같이 또 억수로 풀었잖아요. 미국은 미국의 기축통화가 기준통화이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부도가 나진 않죠. 미국은. 부도가 날 수 없잖아요. 자기네가 기준인데요. 1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 의한 것도 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풀리는 것들도 그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들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지금 특히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미국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양적 완화가 언제부터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적 완화는 여기서 한 게 아닙니다. 양적 완화 언제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양적 완화 했죠. 안다스텐. 양적 완화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벤 버냉키 시절에 이때 요번에 여기 이거 지금 몇 분이야? 내가 이것만 떠들겠네. 이거 조만간 끝낼게요. 왜냐면 이런 경제 상식이 있어야 매크로적인 시각이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내가 돈을 뺄 건가 늘 건가 내가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만 고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접수. 근데 최근에 신규원들이 가입했는데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거의 제로 상태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도와야죠. 밑에 이 베이직을 깔아줘야죠. 자, 그럼 보세요. 2008년대 벤 버냉키 시절에 이때 양적 완화 했단 말이죠. 양적 완화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벤 버냉키가 뺏겨온 거죠. 근데 이때 양적 완화를 할 때는 한마디로 하면 이건 월스트리트에다가 그러니까 금융권에다가 돈을 뿌린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물가 상승에 상대 영향이 작았어요. 근데 요번에 양적 완화는 그게 아니죠. 월가에다 뿌린 게 아니라 여기는 메인 스트리트에다 뿌렸다고 했죠. 그냥 사람들 호주머니에다 꽂아줬죠. 그러니까 얘는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서 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번에 얘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지금 미국의 대차대표상에서 자산은 4조 달러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이게 늘어나갖고 8조 7,60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얼마입니까? 한 9조 달러 가까이 되죠. 얘를 원래대로 4조 정도로 줄인다는 게 양적 긴축이에요. 금리 올리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겁이 납니다. 그것도 지난 2015년도에는 여기 2015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 2 years later 2017년도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때 했는데 이번에는 2022년도에 양적 완화도 안 해. 그 다음에 금리도 올려. 그 다음에
양적 긴축도 동시에 이거 제가 살 때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제롬 파일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기를 손 모아 빌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망해도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그래도 미국이 현재 났습니다. 결론. 아직은 얘는 올라갈 때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행히. 올라가죠? 20포인트. 올라가서 우리도 올라가면 아직은 조금은 리스크를 좀 줄인 데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요새 저희가 더블 크롭을 이렇게 보면 이거 안 삽니다. 제가 김팀한테 사라고 해도 잘 안 삽니다. 너무 올라갔다고. 근데 여기 보실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제가 최근에 담은 지 얼마 안 되는 여기 보면 보세요. 메리츠 화재. 요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 나왔죠. 메리츠 금융. 얘도 한 7% 정도 이렇게 위에 나왔네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무턱대고 길게 끌고 가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일단 올라가면 챙겨주고 올라가면 챙겨주는 저 본이 더블 정책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혜택은 뭔가 라는 건데요. 오늘 혜택은 바뀌었네요. 오늘 혜택 이건가? 김사장형. 오늘 혜택 이건가? 자, 오늘 혜택은 이건 것 같습니다. 3개월에 66만 원입니다. 여기 계좌 플러스 3개월 드리고요. 뭐 앱은 항상 드린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런 매매 기법들이 녹여있는 아직 투자자가 없으신 분들 계시죠? 요 투자 달력이요. 그러니까 달력마다 한 잔씩 넘기면은 여기 매매 기법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제 책을 드리네요. 요 책은 특히 여러분들이 대학생 자녀분들을 있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연상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뭐 1번 보면 봉된다. 월봉을 봐야 된다. 2. 이선 위에 대박. 일선 아래 촉파. 이게 책을 같이 줍니다. 요거. 그래서 전화번호는 1668-4354. 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을 얼른 끝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은 그 안에를 보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현재 상태에서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그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제가 금융주는 뒤에 얘기하는데요. 아까 아마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여기 메리츠 금융이 제일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얘들은. 여기서 놓고 얘를 권할 수는 없죠. 메리츠.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그 종가 공략주도 보셨지만 메리츠 화재를 저희가 쌌죠. 그죠? 얘도 최근에 아주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얘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이 미국이 금리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금리 4번. 아까 심지어는 금리 8번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금융 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뿐입니다. 지금 현재 누구죠? 저 JP 모간의 그 다이먼 회장이 단지 4차례 금리 인상뿐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놀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분들 제가 8번 얘기할 때 웃으셨죠? 3번은 기본이고 JP 모간의 회장조차도 그냥 금리가 단지 4번만 올라가면 자기가 놀랄 거래요. 그럼 뭐예요? 올해 금리가 4번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했던 대로 골드만삭스도 패드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다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1.8 넘어가니까 이건 그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청문회에 참석하는 제롬 파일이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지만 더 높은 물가 상승이 고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거죠. 안 간 거요. 얘들도 너무 올라갔고요. 오늘 예비관심에서 나갔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금융지주인데 보실까요? 얘들은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마이너스였죠. 밑으로 마이너스 나올 때는
얘들은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얘들도 주가 위치를 보면 별로 많이 상승하지 않았죠. 하나금융 뭐 다 이쪽 줄거리입니다. 하나금융, 이쪽 다 줄거리입니다. 근데 보험주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아까 메리츠 화재 얘기했는데 오늘 살짝 조정받았던 DB.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 보험주들도 같은 패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약간 뭐 주가가 위아래 흔들린다 그럴 때 저가 끝대 매수가 이들 종목군단들은 꾸준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역시 모습은 양호하게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테마 종목군들은 워낙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단들이 거기에 또 대표 종목이 될 것이라 해서 이들 종목군들도 최근에 뭐 이 테마주도 뭐 워낙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얘기할 수 있고 2차전지 측에서는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뭐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바이오나 아니면 화학이나 뭐 이런 거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그건 뭐 이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빼고요. 그냥 모양상 차트상으로도 모양을 괜찮게 갖추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연결되는 종목군단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에서 오늘 땅 하고 떠오른 종목이 텔레칩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하고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들이 있죠. 대형사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기네가 기술이 없는데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기술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수해버리죠. 물론 이제 현재 어떤 회사가 인수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관련된 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 현대, 텔레칩스. 어차피 4차 산업 관련된 섹터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셔야 돼요. 특히 그 자동차 관련된 부품 현대차 지금 어디 있나요? 현대차 잠깐 볼까요? 제가 매번 얘기죠.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부품 관리가 좋다. 얘는 못 가고 있죠, 거의. 그죠? 뭔가 여기 연결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코닉스는 그 자동차 산업의 카메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양 디지텍. 좀 약간 너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밑바닥에 빠진 건 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갖춘 걸 좀 골라봤습니다. 그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기업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향후 생산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집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 DS, 이건 자주 나갔던 종이죠. 반도체 기판이 호황을 보이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 해성 DS인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M&D, 금형제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 쪽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얘기할 때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번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IPO 관련돼서 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도 계속해서 나오죠. 어딥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인가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오고 얘들이 오면 시가총액이 상위권대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을 빼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다른 걸 같이 사주려면 방을 빼고 있어야 뭔가 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주시장에서 수급에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주가 흐름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은 월초 음봉의 영역권 됐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방을 좀 빼서 우리도 같이 방을 빼서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는 신용은 절대 쓰지 말고 캐시도 한 50% 정도 갖고 쓰라 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공우주산업을 항상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종목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항공우주 이런 쪽 그 다음에 특히 최근에 한 1조 이상의 해외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로봇 관련 종목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전부 다 이 로봇, 그 다음에 조선의 호황도 이 산업용 로봇과 연결돼 있다 그래갖고 이들 관련 종목군들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 중 하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그 조정을 주면은 좀 쏴볼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요번 달에 주가의 방향이 우상인 종목군단들을 선별적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아주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도 초폭등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 여기 있네요. 이건 별로 이거 뭐 순서를 어떻게 놓은 건가요? 72%짜리 여기다 넣어놨네. 이 M+가 저희가 최근에 뭐 쏜지 별로 안 되는 종목인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종목군단들 중에서도 보면은 뭔가가 세상을 바꾸고 뭔가가 거기에 연결된 종목군단들은요,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된 종목군이 많습니다. 뭐 자화전자도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 하나였었죠. 주가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의 흐름에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무기중심에서 월초 대비 위에 있고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목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이건 개인 그 체내 그 혈당 측정 시스템 여기 관련돼서 국내 임상 시험 계획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이센스 이 종목이 올라가죠. 이렇게 월초 대비 위에 있는 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약간 그 주변 종목이 움직이고 아까 전에 금융주들 쭉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얘들 말고도 예비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김상혁 이거 왜 나갔니? 이거 그냥 누르면 되니?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야 이거 전부 다 나갔는데 안 들어와 꺼져 있어. 요거 들어오면 제가 예비관심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나갔는지 나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장은 요번 1월달 장은요. 일단은 공적적으로 매매하시는 건 좀 참으셔야 돼요. 1월달 장은 자, 지금 저희 지금 요거 나오는 동안에 마무리 좀 할게요. 1월달 장은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절대 세력들은 공적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그 돈을 잃던 말던 어차피 가는 길에 그냥 갔다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키는 전략을 써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조금만 벌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미국도 만약에 우리나라 장처럼 저렇게 240 아래 죽어 있으면 이건 정말 힘든 장인데 그래도 미국의 장은 240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반등은 시도되는 이런 모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다행히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데 위로는 올라갈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쏘시더라도 강한 종목을 강할 때 쏘지 말고 강한 다음에 조정을 줄 때 배트를 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돼야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1월 달에 어려운 그 구간을 지나가갖고 나중에 찬스가 왔을 때 제대로 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관사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다 뭐다 해서 뭐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우주 항공,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초기에 말했지만 금융, 보험,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오늘 사막 콘덴서가 굉장히 강했죠. 그죠? 사막 콘덴서가 굉장히 강했는데 재료가 바로 테슬라 재료를 동시에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안 되니? 안 되면 비켜. 그만해.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도요. 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옆에서 잘 이걸로 연결하면 안 돼. 얘를 연결해봐. 자, 제가 폰을 바꿨습니다. 폰 하나가 안 돼서 이걸 이제 교토 3구라고 하죠.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항상 또 하나의 카드는 항상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하고 계시다면 올라갈 때 조금씩은 줄여서 미국 시장을 좀 가주시는 방법들, 그다음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요번 기회에 옵션을 조금 배워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머지 종목군단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있으니까요. 그래프만 언론을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약간 밑으로 물려주는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는 아까 테슬라 재를 갖고 올라왔는데 저렇게 뿡 뜨고 나면 밑으로 조정할 때는 저점 매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저가권대 매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칩스 엔비디어 이렇게 상단에서 모양 갖고 있죠.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 종목군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종목군단들을 보면은 뭐 IT 관련된 소장 종목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에서는 저가 그때 매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탑스, 사막 콘덴서, 삼성 엔지니어링, 누바테, 칩스 엔비디어, 네오크레마, 오로라, PJ전자. 그다음에 왜 아까 조선주 뭐 좀 얘기하다 마는데 HSD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야스, 화성산업, 그 다음에 팜스빌 뭐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미국 잠깐만 보고 갈게요. 미국이 꾸준하죠. 얘가 반도를 줄 때 같이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미국 시장으로 조금 이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얘마저도 만약 여기가 무너졌으면 우리도 참 힘든데, 그래도 얘들이 반등을 줄 때마다 우리도 얘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의 모습을 주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들도 밑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반등을 시도할 때도 얘가 어디 올라타야 되냐면 최소한 5일선과 더 나가서 2일선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얘는 위에서 이 역별 구간이 이게 쏟아지면서 내려오는 구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안전 운영하시는 거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여기 지금 보시면 투자 달력, 그 다음에 책, 이건 뭐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책 언제 보내줍니까 그러는데, 이건 아마 여기서 1월 마지막 주에 주소를 취합한 다음에 와우에서 보내줄 걸 보고 있고요. 1668-4354 열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 감사하고요. 이번 달에 제가 음봉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대신 양봉인 그 달에 공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